안녕하세요. 3장 물리학과 수학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트로덕션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유척학이나 연력학 파트가 아니라 3장 물리학과 수학에 대한 얘기를 먼저 진행을 하는데요. 본 강의에서 03장 물리학과 수학 파트를 다시 진행하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수강을 했겠지만 물리학과 수학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지난학기 시험이라든가 강의를 하면서 혹시 이해를 잘 못했던 학생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진행을 하니 앞으로 향후 수강을 하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데 꼭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길 바랍니다. 3장 앞에 나와 있는 함수 부분과 미적분에 대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벡터 쪽과 단위와 차원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물리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물리량들은 구태여 분류를 해보면 스칼라 물리량과 벡터 물리량으로 나누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하면 숫자 크기와 그거에 해당하는 단위를 갖게 되는데 그 단위가 방향성이 없고 그 크기로만 의미를 갖는 물리량들을 스칼라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예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리나 온도, 부피, 질량, 속력, 시간 등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온도가 지금 현재 기온이 30도씨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30은 크기이고 도시는 단위인데 30도시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방향으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질량도 그렇고요, 속력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방향성을 갖지 않게 되므로 그러한 물리량들을 스칼라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반대로 크기뿐만 아니라 그 방향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물리량들이 있는데 그러한 물리량을 통칭해서 벡터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물리량들은 변이와 속도, 가속도, 토크 등이 있게 됩니다. 변이 속도, 가속도, 토크는 1학기 때 이미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겠고 2학기 때 다른 물리량들이 벡터 물리량들이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즉 벡터 물리량에서는 플러스의 값을 갖는 값과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 값들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즉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해서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벡터 물리량들은 연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의미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벡터 물리량들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줄 때 보통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벡터 물리량이라는 것들을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두꺼운 글자 볼드체를 쓰거나 문자 위에 화살표를 쓰거나 또는 둘 다 표현을 하는 방법 등으로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 교재에서 또는 파워포인트 강의 교재에서 문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바로 벡터 물리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리량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는 물리량을 벡터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크기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보통 주어지게 됩니다만 벡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호로 나타내 줄 때는 이렇게 이탈릭체로 써주거나 또는 직선 괄호를 표현해서 절대값과 같이 표현을 해주는 방법으로 벡터 물리량의 크기를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벡터의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것이니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개의 벡터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동을 시켜서 원점과 방향, 그 길이가 똑같은 경우에 벡터는 모두 동등하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즉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벡터라는 얘기이고요. 벡터를 덧셈을 해주는 방법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삼각항법 또는 평행사변형법으로 우리가 도식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2개 이상의 벡터 합을 나타낼 때 도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A 벡터와 B 벡터의 합 벡터는 R 벡터로 주어지게 되고 그것의 크기는 원점과 이 길이 그리고 방향으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벡터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 벡터량들을 모두 합을 해주게 되면 처음과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교환법칙이 통하고요. 결합법칙이 통합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벡터는 의미 벡터라는 개념이 성립을 합니다.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벡터는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벡터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정확히 반대이다. 즉 180도 방향으로 반대 방향을 이루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표현을 해줄 때 A 벡터에 마이너스 부호를 표시를 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음의 벡터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즉 음의 벡터를 이용을 해주게 되면 벡터의 뺄셈 또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의미를 보게 되면 A 벡터에서 B 벡터의 마이너스, 즉 뺄셈을 해주게 되면 이 벡터를 다시 표현했을 때 A 벡터에 마이너스 B 벡터를 플러스 해주는 것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A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 벡터에서 B 벡터의 마이너스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일단 B 벡터의 마이너스 방향, 즉 180도 방향으로 벡터를 그린 이후에 앞서 보았던 삼각형법 또는 평행사변형법 등으로 C라고 되어 있는 합성 벡터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벡터의 뺄셈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도식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만 우리가 수학적으로 크기라든가 그런 것들 연산을 해내기 위해서는 벡터의 성분을 가지고 의미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주어져 있는 벡터 A가 사실은 가만히 보게 되면 XY 축상에서 이렇게 평면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벡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X와 AY 벡터의 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 반대로 얘기를 해주면 AX 플러스 AY가 A라고 나타낼 수 있는 이 수식에서 AX 벡터와 AY 벡터로 각각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이루고 있는 각도를 X축과 이루고 있는 각도를 세타라고 해주게 되면 이 주어져 있는 크기 베이스로 코사인 세타를 나타내면은 A 벡터의 크기와 AX 벡터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사인 세타는 AY를 A로 나눠준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은 모두 크기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항에서 나타내 보면 AX라고 되어 있는 것의 크기는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AY는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성분이라고 표현을 해주었는데요. 즉 A 벡터를 X 성분과 Y 성분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체 A 벡터의 크기를 보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법칙에 의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을 하는 것이 대각선의 제곱이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때 각도를 보게 되면 AX분의 AY의 크기로서 탄젠트 세타를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구하는 물리량들은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타를 구하는 것이므로 각각 양쪽에 역함수를 취해 주어 세타 이퀄 탄젠트 마이너스 1에 AX분의 AY로 세타를 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보통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를 통해서 연산을 해. 다음은 단위 벡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위 벡터는 앞서 얘기를 했던 벡터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으로서 차원이 없고 차원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보통 단위 벡터를 쓰는 목적은 공간상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X방향 단위 벡터, Y방향 단위 벡터, Z방향 단위 벡터를 각각 I와 J와 K를 쓰고 그 위에 모자를 씌워서 해트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첨부를 해서 단위 벡터라는 것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X방향 단위 벡터라고 해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의 해트는 X방향으로 크기가 1이고 X방향으로만 가는 벡터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의의 벡터가 공간상에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벡터는 공간상에서 X축, Y축, Z축으로 향해 있는 벡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임의의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죠. 즉 임의의 벡터 A 벡터는 X방향 I, Y방향 J, Z방향 K 벡터의 실수배 만큼 AX와 AY와 AZ라는 실수배 만큼의 벡터의 크기를 가진 벡터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위 벡터를 자꾸 써주게 되면 쓰는 이유가 있는데 단위 벡터를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면 벡터의 연산이 아주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는 경우에 합 벡터를 R 벡터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 R 벡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도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지만
우리가 숫자로서 그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기 위해서는 A 벡터에서 X 벡터의 X 방향으로 벡터의 상분의 각각의 크기를 보면 AX 하나, BX 하나가 전체 R 벡터의 크기이고, Y 방향은 AY 하나, BY 하나, 전체 Y 방향 R Y 방향의 크기는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즉, 벡터 A를 나타낼 때 이 두 개의 성분으로 나타내고, 벡터 B를 나타낼 때 두 개의 성분으로 나타내면 도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X는 X끼리, Y는 Y끼리 합을 해주어 벡터를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기호는 벡터 R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니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각도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단위 벡터를 사용을 해주는 이유는 공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의의 벡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는 목적 하나, 그리고 또 공간상으로 나와 있는 여러 벡터의 연산을 할 때 단위 벡터끼리의 연산을 통해서 연산을 정확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 하나 때문에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벡터 연산 중에 하나가 벡터의 곱셈입니다. 벡터의 곱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칼라 프로덕트이고 또 하나는 벡터 프로덕트입니다. 먼저 스칼라 프로덕트를 보게 되면 스칼라 프로덕트는 다른 말로 이너 프로덕트 또는 도트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네이밍을 한 이유는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서 벡터끼리 곱하기를 하면 그 결과가 스칼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수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벡터 A와 벡터 B를 내적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A 벡터와 B 벡터의 사이가 끼인 세타를 코사인을 취해서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A.B는 AB 코사인 세타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벡터 A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벡터 B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두 개의 끼인각이 세타라고 해주면은 이거 두 개의 내적의 결과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 숫자 하나로 나오게 됩니다. 즉 방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물리 내용과 연계해서 이해를 해보면 그 내용은 일정한 힘 F가 작용을 해서 S의 변이를 유발한 경우의 1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W equal F.S라고 주어져 있는 내용이 바로 벡터 스칼라 프로덕트의 한 예입니다. 힘 F가 벡터이고요. 변이 S가 벡터이고요. 두 개의 내적을 해주게 되면 그 결과는 W라고 되어 있는 1이라고 되어 있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내적의 결과이므로 방향은 없고 크기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위 벡터의 스칼라 곱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연산의 기초는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해주었는데 단위 벡터끼리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i.i는 j.j는 k.k는 그 결과가 같은데 그 결과가 모두 1입니다. 왜냐하면 i.i를 가만히 살펴보면 i.i는 풀어서 연산을 해보면 앞에 있는 벡터의 크기 곱하기 뒤에 있는 벡터의 크기 곱하기 끼인 각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벡터 i의 크기는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둘이 겹치게 되므로 0도입니다.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라고 돼서 1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i.j, j.k, k.i 같은 경우에는 연산을 해주게 되면 둘이 이루고 있는 각도가 모두 90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90도는 모두 다 0이 되는 결과를 낳아서 곱하기를 아무리 해봤자 그 결과는 0으로 수렴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실제로 두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보게 되면 공간상에서 임의의 벡터 A가 i와 j와 k로 나타나고 벡터 B가 마찬가지로 실수배는 다르지만 i와 j와 k로 되어 있는 벡터의 합으로 나타났을 때 두 벡터를 사실상
내적을 하면 항이 3개로 되어 있는 A 벡터와 항이 3개로 되어 있는 B 벡터의 곱하기 이므로 일단 항은 모두 9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A 벡터와 B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는 스칼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숫자로만 정의가 되는데 이 중에 사라지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라지는 것들은 90도 각도로 이루고 있는 IJ, IK, 여기 나와 있는 JI 등등 90도 각도로 이루는 성분들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결국 남는 항은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이 3개의 항을 가만히 살펴보면 i도트 i는 해봤자 크기는 1이니까 결국 남는 것은 ax 곱하기 bx만 남게 되고, 두 번째에서도 j하고 j를 해봤자 1이니까 ay, by, 그리고 az, bz만 남게 돼서 숫자로만 남게 되는 스칼라 프로덕트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은 이 연산을 진행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꼭 손으로 풀어보길 바랍니다. 벡터 프로덕트의 두 번째, 벡터의 곱셈 중에 두 번째 벡터 프로덕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프로덕트는 아우터 프로덕트 또는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한글로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아우터 프로덕트는 외적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쓰는 이유는 요 기호가 가세표를 쓰기 때문이죠. 이 벡터 프로덕트를 해주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수식의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임의의 벡터 A와 B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결과가 C 벡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결과는 벡터로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아우터 프로덕트에서는 이것은 정의이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어야 되고, 아우터 프로덕트, 벡터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는 그 결과가 벡터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벡터로 나오기 위해서는 벡터 물리량의 두 가지 요소인 하나는 크기, 하나는 방향이 모두 언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벡터의 연산 결과를 보게 되면 크기는 AB 사인 세타로 구해주고요. 방향은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줍니다. 옆에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면 임의의 벡터 A와 임의의 벡터 B는 공간상에서 어떻게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면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A 벡터의 B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게 되면 크기는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도 세타의 사인을 취해서 나타내 줍니다. 이후에 방향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 법칙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오른손을 4개의 손가락이 앞에 있는 벡터에서 뒤에 있는 벡터를 감싸 주어서 그림처럼 이렇게 감싸 주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나타내는 방향이 탄생한 벡터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세타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 크로스 B를 해주게 되면 벡터 C는 이 위쪽으로 방향을 갖는 벡터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이때 각도를 보게 되면 각도는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이쪽이 세타이지만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A 벡터에서 B 벡터를 이루고 있는 각도는 두 개인데 왜 오른쪽으로 이렇게 현재 4개의 손가락을 감았느냐, 약속입니다만 A 벡터에서 B 벡터, C 벡터를 구할 때의 방향은 180도보다 작은 각도를 취해서 C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아래에 있는 결과를 전개되어 있는 수식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A 크로스 B 벡터라는 것은 B 크로스 A 벡터와 같지 않고 마이너스를 붙여야지만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크로스 B는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위쪽으로 향하는 C 벡터가 나오는데, 만약에 B 크로스 A 벡터를 하게 되면 크기는 같습니다만 B에서 A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을 오른쪽에 있는 손가락 4개를 방향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이런 방향으로 감싸 주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절로 엄지손가락은 아래쪽을 향하게 되니 기존에 나왔던 C 벡터와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벡터가 나오게 되고, C 벡터를 플러스라고 해주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즉 마이너스 C 벡터가 B 크로스 A이므로 C 벡터는 반대쪽으로 이용해서 마이너스 B 크로스 A로 표현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A 크로스에 B 플러스 C를 하게 되면 각각 전개를 해서 A 크로스 B 플러스 A 크로스 C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미분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1학기 때 배웠던 내용과 연계를 해서 표현을 해보게 되면 회전 운동에서의 토크라고 되어 있는 이 수식에서 바로 벡터 프로덕트를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전 운동에서 나와 있는 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중심축으로부터 작용하는 때까지의 방향 벡터이고 거리를 나타내는, F는 힘인 벡터입니다. 그럼 R 크로스 F를 해주게 되면 이것의 의미는 타우라고 되어 있는 회전 운동에서의 토크, 즉 돌림 힘이 얼마인지를 나타내 주는 건데, 이 돌림 힘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볼드체로 쓰여 있으므로 벡터 물리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돌림 힘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벡터 프로덕트를 단위 벡터에 적용을 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벡터는 i와 j, k가 있다고 그랬고 각각 x와 y, z방향을 나타내는 크기가 1인 벡터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곱하기를 할 수 있는 단위 벡터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따져보게 되면, 예를 들면 i 크로스 i, j 크로스 j 또는 k 크로스 k 같은 것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i 크로스 i는 앞에서 크기의 예로서 a 벡터, b 벡터, 사인 세타인데 i 크로스 i이기 때문에 크기 1, 사인 0도가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를 해보게 되면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0은 제로이니까 0을 곱해 주어서 똑같은 단위 벡터의 크로스 벡터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항상 0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i 크로스 j를 해주게 되면 여기 나와 있네요. i 크로스 j를 해주면 크기 1 곱하기 1 곱하기 끼인각도 90도, 사인 90도는 1. 따라서 크기는 1인데 방향을 잘 살펴보면 i에서 j로 오른손에 4개의 손가락을 감아주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은 당연히 k라고 되어 있는 단위 벡터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i 크로스 j는 k인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보였던 예화에서 봤던 것처럼 만약에 j 곱하기 i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k가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취해 주어야만 k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j 크로스 k 이퀄 마이너스 k j가 되고 결과는 i입니다. k 크로스 i는 i 크로스 k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결과는 j로 연산이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해보고 실제로 두 벡터의 곱에 나타내 보면, 예를 들어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 벡터 프로덕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기호로는 이렇게 써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항이 3개, 항이 3개의 곱이므로 항은 모두 이렇게 9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사라지는 것은 같은 단위 벡터끼리 크로스 프로덕트를 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사라지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항 6개가 남아있게 되는데 이 항들은 유의해야 할 점들이 각각의 항이 모두 벡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AXI 크로스 BY J를 해주게 되면 크기는 숫자로서 AX, BY의 곱인데 I 크로스 J를 그대로 나타낼 것이 아니라 I 크로스 J는 K라고 했으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아래 항에 정리된 것을 보게 되면 AX 곱하기 BY를 해주고 K 벡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보면 여기는 항에서 AXI 크로스 BZK라고 되어 있는 항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앞에 있는 AX 곱하기 BZ는 나타내고 I하고 K의 크로스 벡터는 J가 나오는데 I하고 K가 나와 있는 예를 보면은 이쪽에서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J가 나오므로 I하고 그냥 K는 당연히 마이너스 J가 나옵니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항 중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AX하고 BZ 항이 여기 있고요.
J가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를 붙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 6개를 모두 정리를 해주면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벡터 프로덕트를 한 결과는 다른 행렬을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음을 이미 배웠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식으로만 기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통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고 연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 반드시 한 번은 두 벡터의 곱을 벡터 프로덕트와 스칼라 프로덕트를 각각 진행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꼭 손으로 해봐야 됩니다. 눈으로만 보고 이해를 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3장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벡터에 대한 연산의 개념을 잡는 것 하나, 두 번째 단위와 차원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것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는 평생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니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도록 합니다. 일단 물리량과 단위는 물리학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으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일단 단위라고 하는 것은 공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양을 나타낼 때 또는 변화를 나타낼 때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차원과 단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데요. 일단 단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영문으로 유니트라고 얘기를 하고 차원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약속입니다. 사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예를 들면 길이에 쓰이는 단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터와 센티미터, 피트, 인치 등이 있고 질량은 킬로그램과 파운드, 시간은 아워, 미닛, 세컨드 등 여러가지 단위를 혼용을 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터와 센티미터, 피트, 인치와 같이 여러가지 단위를 쓸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것은 길이에 대한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미터와 센티미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단위 환산을 통해서 100cm가 1m라고 환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단위계는 크게 분류를 해보면 절대 단위계와 공학 단위계로 나누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리량 중에서 질량과 길이, 시간을 대표적인 것으로 사용하는 단위계를 절대 단위계라고 얘기를 하고 공학 단위계에서는 질량 대신에 중량을 사용을 하면서 길이와 시간으로 병행되는 단위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물리에서 힘의 단위는 뉴턴을 보통 사용하는데 뉴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개념이 1뉴턴이 1kg 곱하기 1m 세크 제곱으로 정의됩니다. 반면 공학 단위계에서는 뉴턴이라는 단위계를 쓰지 않고 킬로그램 중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 킬로그램 중이라는 단위는 킬로그램과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지구상에서 쓸 때 킬로그램 중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1kg 중은 1kg의 질량에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 9.8m per 세크 제곱을 곱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크기는 9.8kg 곱하기 m per 세크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또는 9.8 뉴턴이라고 써도 되는 것입니다. 즉 1kg 중은 9.8 뉴턴이 되는 것이죠. 지구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정확히 구사를 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나사에서는 여러 인공 탐사선을 우주로 많이 보냈는데요. 화성의 날씨와 기후 또 대기 등을 탐사하려는 목적으로 예전에 2대의 화성기후 탐사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8년 12월 11일 플로리다에서 발사된 화성기후 탐사선이 근 9개월 정도 비행을 해서 화성에 도착을 했는데 화성궤도 진입 도중에 사라지게 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은 향후에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았더니 화성기후 탐사선을 제조한 탐사선 제작사 로키드 마틴사와 나사에서 보통 영화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제트 프로풀전 랩이라는 곳이 코옥을 통해 탐사선을 제조를 했는데 각각 쓰는 단위가 달랐던 거죠. 로키드 마틴에서는 야드 파운드 단위로, 나사에서는 미터법 단위를 사용을 했습니다. 즉 길이에서 1미터라고 쓰는 것이 로키드 마틴사에서는 1야드라고 사용되어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와 같이 화성 기후 탐사선이 정확한 궤도로 진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추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돈이 먼지가 되었는데 사실 뭐 돈이 중요한 것보다는 단위를 잘못 사용을 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 단위계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단위계는 SI 유니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줍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채택을 하고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단위계입니다. 1960년도에 제정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모두 국제 단위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단위계를 쓰게 되면 물리뿐만 아니라 물리량에 대해서 한 가지 단위만 사용을 하게 되고 또 과학이나 기술, 상업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체계 그리고 일정한 규칙을 바탕으로 이해와 습득이 용이하기 때문에 국제 단위계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이러한 국제 단위계에서 통용되는 단위계들 중에는 MKS 단위계가 있고 CGS 단위계가 있고 FPS 단위계가 있습니다. MKS는 미터와 킬로그램 세컨드를 기본으로 하는 단위계, CGS는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를 기본으로 하는 단위계, FPS는 파운드와 피트와 파운드 세컨드를 기본으로 하는 단위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MKS 단위계이고 앞으로 물리 과목에서는 모든 단위계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MKS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MKS 단위계, SI 유니트 나와 있는 데에서 기본적인 단위의 분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단위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독립된 차원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단위를 얘기를 해줍니다. 즉 어떠한 물리량이 다른 물리량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7개가 그 기본 단위의 예인데요. 각각 하나씩 읽어보면 미터, 세컨드, 질량의 킬로그램, 전류의 암페어, 온도의 단위 켈빈, 양의 단위 몰, 빛의 세기에 관한 칸델라 등 7개의 단위가 기본적인 단위로 사용이 됩니다. 유도 단위는 기본 단위에서 나온 7개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이루어진 단위를 얘기를 해줍니다. 즉 곱하기나 나누기를 통해서 그 개념을 표현하고 있죠. 예를 들면 미터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미터 곱하기 미터라는 뜻이고 위에 있는 기본 단위 미터를 2번 곱해서 면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터 퍼 세크 같은 경우에는 속력의 단위로서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유도 단위의 예입니다. 유도 단위는 아주 많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 이것을 모두 외울 것이 아니라 기본 단위가 7개라는 것을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이외에 보조 단위가 있습니다. 보조 단위는 무차원의 각도 단위를 보조 단위로 씁니다. 특이한 만한 사항은 무차원이라는 뜻입니다. 차원은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무차원이기 때문에 이 무차원의 각도 단위에서는 크기, 숫자로만 이 값을 표현을 하고 단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조 단위의 예로는 첫 번째가 라디안과 두 번째가 스테라디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디안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반지름이 r인 원에서 호의 길이가 r인 경우, 즉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경우 생성되는 각도입니다. 여기에 이미지에서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호의 길이가 1일 때 이루는 각도는 늘 일정하고요. 대략 그 크기가 57.xx 정도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 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스테라디안은 반지름이 r인 9를 만들었을 때 반지름 r에 해당하는 r 제곱만큼의 면적을 표면에 그리게 되면 원을 나타낼 수 있고, 이 원이 중심과 이루고 있는 입체적인 각도를 원 스테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현재 1학기 물리에서는 보조 단위로서 라디안이 아주 많이 활용이 되니 이 개념을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차원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차원은 디멘전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디멘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와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길이나 시간, 온도 등과 같이 측정할 수 있는 값인데 측정의 기본이 되는 일종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표시를 해주면 길이 같은 경우에는 문자 L로, 시간은 T로, 질량은 mass M의 약자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이 차원을 한번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면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A라는 문자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면적의 차원을 보게 되면 L 곱하기 L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길이를 2번 곱해야지 면적의 개념이 통하는 것이죠. 힘 같은 경우에는 차원을 금방 생각할 수 없지만 풀어서 생각을 하면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힘은 F는 ma이고 여기 나와 있는 m은 질량, a는 가속도이므로 질량 kg과 가속도의 단위 m/s 제곱을 써주게 되면 각각의 차원의 개념으로 표현을 해서 kg은 m, 길이는 l, 시간은 t를 쓰고 마이너스 2승까지 써주고 차원을 완성을 해줍니다. 속도 같은 경우에는 10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크기를 나타내고 km/h 또는 m/s라고 보통 주어지는 것이 속도의 단위인데요. 이것의 차원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 모두 같습니다. 따라서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L 나누기 T 또는 LT-1승으로 차원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차원도 카테고리를 나누게 되면 FLT계와 MLT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힘을 중심으로 한 길이와 시간을 사용하면 FLT계, 질량으로 중심으로 한 길이와 시간을 나타내면 MLT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차원 분석법을 시간을 들여 설명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식을 계산할 때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한번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식을 쓸 때 쓰는 등호, equal은 양변이 같은 차원을 가질 때 쓸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이 5이다 라고 하면 equal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은 숫자의 크기도 같아야 되지만 차원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더하거나 빼는 두 양은 같은 차원을 가져야지만 그 개념이 통할 수 있게 됩니다. 1m와 2m를 더해서 3m가 된다는 얘기죠. 1kg과 2m는 더할래야 더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원 분석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분석의 예로 쓰고 있는 예는 이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에서 향수병에 향수가 분무되는 과정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향수를 분무시키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고무를 누르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액체가 액적이 돼서 분무가 됩니다. 여기도 쓰이는 법칙이 있고요. 이 법칙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베르누이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좀 더 풀어 얘기를 하면 베르누이 이퀘이션은 이상유체에 대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요. 이것을 지금 잘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수식으로 나타내면 P는 ρgh 플러스 2분의 1 ρv 제곱 이퀄 콘스탄트 라는 것이 베르누이 정리입니다. 처음이라 위에 있는 문자를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면 P는 압력, ρgh에서 ρgh는 각각 밀도와 중력과 속도와 높이를 말하고요. 2분의 1 ρv 제곱에서 ρ는 밀도, v는 속도인데 제곱을 해서 이 값이 3개의 항을 더하면 모두 계속 일정하다라는 것이 베르누이 이퀘이션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분무가 되기 전에는 이 가운데 있는 지점에서의 속도가 없는 상태인데 여기 있는 고무를 누르게 되면 없던 속도가 되었을 때 다른 무엇이 작아져야지 그 값이 늘 토탈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속도가 생기면 당연히 다른 무엇이 작아져야 되는데 압력이 작아지니까 밑에 있는 액체가 위쪽으로 공급이 되고 바람을 맞고 앞으로 분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1학기 유체역학 시간에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시간은 차원 분석에 대한 예니까 그 예를 한번 더 살펴보면 제일 앞에 있는 항 P에 대해서 차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는 압력이고요. 압력은 원래 개념이 단위 면적당에 가해지는 힘으로 정의가 됩니다. 차원 분석이 쉽게 되지 않으니까 한번 더 풀었으면 F는 MA라고 표현할 수 있고 면적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면 면적은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L 스퀘어로 MA는 MLT-2승으로 주어집니다. 복분수의 꼬림으로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M 나누기 LT 스퀘어로 차원이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항이 그렇고요. 두 번째 항은 로지 H, 세 번째 항은 로V 제곱이 각각의 차원을 갖는데 퀴즈를 통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로지 H와 로V 제곱에 대한 차원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해서 퀴즈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앞에서 얘기한 물리량의 차원과 단위에 대한 정리 내용입니다. 단위는 다시 한번 절대단위계와 공학단위계. 차원은 MLT계와 FLT계로 쓸 수 있고 각각의 물리량들에 대한 예를 이렇게 도시를 했으니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단위환산입니다. 단위환산은 문제풀이의 기본이 되므로 반드시 숙지를 해서 앞으로 평생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은 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 갈 때는 원래의 단위에다가 무엇인가를 곱해 주어서 새로운 단위를 만드는데 이때 곱해주는 이 값을 변환인자라고 하고 변환인자는 크기가 1인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크기가 1인 것은 100번을 곱해도 본래의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변환인자는 1인 것을 여러 번 내가 원하는 단위가 나올 때까지 곱해준다는 것이 단위환산의 요령입니다. 예를 들면 120km는 몇 마일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km는 몇 마일인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원래의 단위를 써준다고 했으니 원래의 단위를 쓰면 120km이고 여기에 곱해주는 새로운 변환인자는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써준 이유는 1.6km는 테이블을 찾으면 나오지만 1마일과 등가입니다. 즉 이것 전체의 크기는 변환인자의 크기로 1인 것이죠. 따라서 곱하기를 해 주어도 그 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킬로미터와 이 하단에 있는 킬로미터는 곱하기를 하게 되면 약분이 되니까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고 그 크기가 120 나누기 1.6에 75 그리고 남는 단위는 마일만 남음으로 75마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km/h의 자동차 속력을 m/s로 나타내게 되면 100km/h를 갖다 쓰고 환산을 해주는데 일단 킬로미터를 없애야 되니까 환산인자 하나, 두 번째 hour를 세크로 바꿔야 되니까 환산인자 두 번째를 이렇게 씁니다. 배치를 왜 이렇게 하는지는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면 킬로미터가 이렇게 약분이 되어야 하고 hour가 이렇게 약분이 되어야 하니 숫자는 100 곱하기 1000 나누기 3600이라고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 남는 단위는 m/s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결과는 27.8 m/s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약간 복잡한 예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40피트 삼승을 리터로 환산하는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640피트 삼승은 피트라고 되어 있는 길이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부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터도 당연히 부피의 단위이죠. 단위 환산을 할 때 한 번에 가기 어려우니 640피트 삼승을 리터로 계산을 한 번에 하기 어려우니 이러한 방법을 씁니다. 즉 테이블을 찾으면 1피트는 0.3048m인데 이쪽에 삼승이 있으니 이 전체에도 삼승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피트 삼승은 약분이 되어서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는데 리터로 금방 표현을 할 수 없으니 한 번 더 테이블을 찾으면 원 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에 해당하는 물리량이므로 계산을 해줄 때는 이렇게 변환 인자를 2번 적용을 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주면 피트 삼승이 약분되고 세제곱미터가 약분이 되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 때는 640 곱하기 0.3048을 3번 곱해주고 곱하기 1000을 하고 나누기 2를 해서 18122.78 남는 단위는 리터. 이런 식으로 단위 환산을 해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잘 연습을 하도록 하고 평생 유용하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중요한 여러분들이 많이 써야 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합니다. 메트릭 프레픽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데시멜과 프리픽스 그리고 심볼로 나와 있는 문자들이 아주 많이 도열이 되어 있는데 이 문자들을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킬로라고 되어 있는 단위는 영문으로 소문자 K를 쓰고 읽을 때는 킬로를 쓰고 그것에 숨어져 있는 의미는 10의 3승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km는 1000m인 것이 그 예인 거죠. 우리가 킬로, 센티, 여기 나와 있는 밀리, 마이크로 등은 잘 알고 있는 단위이지만 그 외에 모르는 단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의 24승이 요타라고 읽어주고 심볼로는 대문자 Y를 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심볼을 이용을 해서 수식을 표현할 필요가 있으니 여기 있는 내용은 10의 24승부터 10의 -24승까지 모두 여러 번 쓰어서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 예는 단위와 메트릭 프레픽스에 대한 얘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문학 시간에 배웠던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데카메론이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지오반니 보카치오가 르네상스 시대에 썼던 문학 작품인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데카라는 표현이 10이라는 것을 앞에서 메트릭 프레픽스를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즉 10명의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한 것을 기록한 것이 데카메론이라는 책이라는 거죠. 좌측에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와인의 레이블입니다. 보통 와인의 레이블에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뜻이 75cm라는 얘기입니다. 즉 75cm에서 센티는 10-2승이니까 0.75L라는 것이죠. 또한 750ml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메트릭 프레픽스를 잘 암기를 해두고 공부를 하면 이러한 것들을 레뷰를 읽을 때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으니 잘 연습해두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 문자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24개에 대한 대문자와 소문자가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될 문자이니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암기하기를 바랍니다. 문제풀이 요령은 향후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그것입니다. 천천히 생각을 하고 문제풀이를 하고 난 다음엔 점검을 하는데 물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과제입니다. 과제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차 동영상 강의를 모두 듣고 난 후 A4 용지에 작성을 해서 블랙보드를 통해 제출을 하면 됩니다. 연습문제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니 반드시 본인 스스로 작성을 하기 바라고, 7번 문제와 8번 문제는 연습 문제가 아니라 임의로 제가 제출한 문제이니 잘 읽어보고 작성을 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연습 문제 교재가 없는 학생이 있을까 우려스러워 스캔본을 여기에 올립니다. 참조를 해서 같이 과제 작성할 때 참조하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